안녕하세요. 역사를 가장 쉽고 재밌게 가르치는 지현지한 쌤입니다. 오늘 배워볼 파트는 세계사 8강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입니다.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이제 꾸준히 보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려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온라인으로 만나다 보면 제가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떤지 자세히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댓글로 이런 게 어렵다, 이런 거 좀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좀 더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얼마든지 적어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다 보이는 유튜브 댓글은 다 보이니까 그게 부담스러우면 유튜브의 상위 링크에 제 SNS 계정 중에 오픈 카톡방이 있어요. 그 1대1이거든요. 1대1 오픈 카톡방이니까 거기 들어와서 편하게 질문하셔도 됩니다. 언제든 여러분 어려운 거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본격적으로 르네상스 시작할게요. 르네상스는 2021년 이후에 2021년 수능 이후로는 한 문제가 출제됐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이게 르네상스인지 알아? 라고만 물어봤거든요. 근데 요게 르네상스를 조금 어렵게 물어보려면 이탈리아 르네상스랑 알프스 이북 르네상스를 구분해서 출제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탈리아 르네상스인지 알아? 알프스 이북 르네상스인지 알아? 이렇게 물어볼 거고, 내신도 어렵게 내면 이렇게 낼 수 있어요. 구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할 때 이건 이탈리아 르네상스다, 이건 알프스 이북 르네상스다 까지 구분해서 공부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르네상스의 기본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르네상스는 그냥 단어 뜻 자체가 재생, 부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기본 의미, 단어 뜻 자체가 재생 부활이고, 이거를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 다시 살펴보면 옛날 그리스 로마 고전 문화 있죠. 이걸 되살리는 거야. 이걸 부활시켜서 인간 중심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려는 문예 부흥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의 중세에는, 르네상스 이전의 중세에는 기독교 중심의 학문이 강했어요. 신 중심의. 근데 이제부터는 다시 인간 중심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보자. 새로운 문예를 만들어 보자. 이게 르네상스 운동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이후부터는 중세가 끝이 나요. 르네상스 이전까지가 중세고, 르네상스부터는 뭐 역사적으로 근세라고 하는데 그런 표현은 필요 없고, 그쵸?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중세가 끝이 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본 원리는 인문주의예요. 인문주의. 마찬가지예요. 인간을 중심으로, 인간을 개성 있는 존재로 파악해. 그러니까 인간을 인간답게 이제 바라보는 거죠. 사람 한 명을 소중하게. 그리고 인간과 자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이전에는 인간을 신을 위한 존재라고 여겼으면 이제부터는 인간을 인간 그 자체로 바라보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르네상스의 근본 원리입니다. 이탈리아 르네상스부터 살펴볼게요. 이탈리아 르네상스가 이탈리아에서 먼저 출발됐어요. 14세기에. 그래서 15세기까지 이어졌고, 알프스 이북 르네상스, 알프스가 그 스위스 그쪽에 퍼져 있거든요. 즉 약간 중부 유럽 위쪽으로 퍼지게 된 시기는 한 세기 이후에 16세기부터 알프스 위쪽으로 르네상스가 퍼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문화적으로도 차이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왜 르네상스가 먼저 등장하게 됐는지 배경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봉건사회가 붕괴해요. 우리 중앙집권 국가 하면서 봉건사회가 붕괴되는 거 살펴봤죠. 그리고 교회와 교황의 권위도 쇠퇴해요. 그때부터 이제 인간의 개성, 합리성, 세속적 욕구를 탐색하게 됩니다. 신이 있어봤자 교황도 그렇게 딱 도움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 그러면 세상의 중심은 인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옛날 사람들이. 두 번째, 이탈리아는 이제 로마 제국의 중심지죠. 로마의 문화유산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렇게 둘러보면 문화유산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 멸망. 비잔티움 제국이 1453년에 멸망을 하는데, 이후로 비잔티움 학자들이 이탈리아로 많이 넘어옵니다. 그리고 지중해 무역이 번성하면서 그 동방 이슬람 문화, 비잔티움 문화가 많이 넘어오기도 하지만
그것도 이유가 되죠. 지중해 무역으로 동방의 문화, 지중해 무역으로 이슬람과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도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지중해 무역을 하다 보니까 이탈리아 상인들이 돈을 많이 벌게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메디치 가문, 이런 가문들이 돈을 많이 벌거든요. 얘네들이 돈이 많으니까 문화 예술을 많이 지원해줘요.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 문화가, 예술가들을 지원해서 더 좋은 문화 예술 작품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지원을 해줍니다. 이게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배경이에요. 그냥 이해만 하면 돼요. 이런 게 있다. 아시겠죠? 자, 이탈리아 르네상스 인문주의, 문학이에요. 문학. 인문주의 문학이고, 예술, 건축, 이렇게 나눠서 살펴볼게요. 자, 인문주의 문학의 특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 로마 고전도 연구하고, 인간의 개성과 감정을 중시하고, 인간과 자연을 그대로 묘사해요. 그 자체가 아름답다. 인간과 자연 그 자체만으로 아름답다라는 걸 많이 묘사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페트라르카예요. 페트라르카는 라틴어 고전을 주로 연구했고, 특히 중요한 건 인간의 감정, 사랑과 기쁨의 슬픔, 사랑, 기쁨, 슬픔, 이런 감정들을 있잖아요. 서정시로 표현했대요. 서정시가 뭐냐면 감정을 드러내는 시예요. 아시죠? 시에 감정이 들어가 있으면 서정시래요. 그래서 페트라르카는 서정시로 인간의 감정을 표현했다. 이 표현이 자주 나와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카치오는 데카메론이라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자, 이제 르네상스 하면 인물마다 각각의 작품이 있는데 이렇게 연결해서 알아줘야 돼요. 페트라르카는 서정시, 보카치오는 데카메론, 밑에 뭐 누구는 누구, 이렇게 연결해서 꼭 알아두세요. 이렇게 해서 선지가 등장해. 아시겠죠? 꼭 연결해서 특정 인물과 그 작품을 연결해서 알아두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카치오는 데카메론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 교회는 썩었다 이거예요. 이전에 그 교회에서 보여준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교회의 타락, 사회 모순을 비판하고, 인간의 위선, 인간은 욕심만 가득한 존재다,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보통 이제 교회 타락을 비판했다, 사회 모순 비판했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이것도 알아두시고, 다음 마키아벨리. 얘는 군주론이라는 책을 써요. 이탈리아는 19세기 이전까지는 이렇게 여러 도시국가로 쪼개져 있었어. 약간 우리나라로 치면 경기도, 경상도 이렇게 각각 다른 나라인 거야. 약간 이탈리아가 그렇게 쪼개져 있는데, 어쨌든 이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끼리는 언어가 통해요. 그래서 은근 언어가 통한다면 같은 종족 의식이라는 의식이 강해. 이해가시나요? 만약에 우리가 경기도 사람들이랑 저기 강원도 사람들이랑 다른 나라로 칩시다. 그래도 말이 통하면 어느 정도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이 강할걸요? 그러니까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야. 나라는 다른데 서로 같은 말을 하니까 이게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그렇대.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이 같은 언어를 쓰는 이탈리아 민족을 통일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강력한 군주가 필요하다. 이걸 주장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미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미술 작품에서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사실적으로 묘사해요. 우리 알렉산드로스 제국에서 헬레니즘 문화 할 때도 이런 모습을 보였죠. 그 그리스 르네상스 자체가 그리스와 로마의 문화를 부흥시키는 거잖아. 그거 마찬가지로 미술 쪽에서도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문화, 그 예술 방향을 계승해서 인간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게 됩니다. 그냥 인간의 모습 그 자체를 많이 보여주려고 했던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사람 유명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 모나리자. 이 사람은 미켈란젤로. 다비드상이나 뭐
천장화나 피에타, 천지창조 이런 거 있죠. 미켈란젤로. 라파엘로는 아테네 학당, 보티첼리는 비너스의 탄생. 아유, 이 네 사람 다 미술학 쪽에서는, 미술사학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그래도 중요한 시험을 조금 더 나오는 사람은 요 두 사람이다. 그래도 다 알아두면 좋아요. 이 네 사람은 시험이 굉장히 자주 나올 거예요. 내신에. 다음 건축. 르네상스 양식은 그리스식 열주랑 로마식 돔을 합친 형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 이런 거 막 뭘까요 선생님? 그렇게까지 몰라도 됩니다. 이런 거는 그렇게 열주는 기둥이 쫙 나열되어 있는 건데 그냥 그리스식의 열주다 이렇게만 이해하면 되고, 돔은 천장 덮는 거 있죠? 돔인데 로마식의 돔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역시 그리스 로마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대표적으로 성 베드로 성당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탈리아 르네상스는 여기서 끝. 다음 알프스 이북 르네상스를 살펴볼게요. 르네상스가 점차 퍼져나가. 어디로? 16세기 이후에 이탈리아에서 알프스 이북으로. 여기는 성격이 좀 더 변화하는 게 사회개혁적 성격이 더 강해요. 물론 위에 이탈리아 르네상스에서도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보카치오가 그랬죠. 근데 여기는 더 강하다, 그런 성격이. 그래서 현실 사회 지배층과 교회를 교회의 부패를 비판해. 말이 꼬였어요. 근데 이게 누구한테 영향을 주냐면 훗날 종교개혁에 영향을 줘요. 지금 교회가 썩었다, 너무 세속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다가 결국 이거에 영향을 받은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들이 종교개혁을 실시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도 인문주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인문주의. 에라스미스라는 인물이 있어요. 네덜란드 사람인데 우신예찬이라는 책을 통해서 교회를 비판해. 교회 허식, 부패, 성직자의 타락 이런 거 다 비판해요. 이게 나중에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줘. 아시겠죠? 그리고 영국의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은 유토피아라는 책을 써요. 이제 유토피아라는 책은 몰라도 여러분 유토피아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죠. 뭐 어디서 막 되게 좋은 환경을 뜻할 때 유토피아라는 말을 쓰잖아. 그래서 거기서 부조리한 영국 현실, 빈부격차가 너무 심한 영국 현실 비판하고 이상사회를 제시하는데 어떤 이상사회? 빈부격차가 없는 이상사회를 제시했다. 이렇게. 그게 유토피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미술. 알프스 이북 미술에서는 브리헐이라는 사람이 조금 등장해요. 그래서 서민 생활 모습을 많이 표현해. 그래서 농민들의 모습을 많이 표현하고, 대표적으로 농민의 춤, 농가의 혼례 이런 게 있다. 그리고 반 에이크 형제는 유화, 기름으로 그림을 그리는 유화 기법도 개발하고, 독일의 홀바인이라는 인물은 초상화 그림, 그리스의 엘 그레코라는 인물은 종교화 그림, 이런 게 있었다. 요런 게 알프스 이북 르네상스의 대표적인 미술이다. 이렇게만 알아두면 됩니다. 문학, 모국어로 쓴 국민문학이 발달해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라틴어를 안 쓰고 자기 나라의 언어로 쓴 국민문학이 발달한 거야. 대표적으로 돈키호테. 돈키호테 읽어본 적 있나요? 요즘 어린이 필독서인데 저 때도 그렇고, 어쨌든 몰락한 봉건기사를 비판하는 그런 문학 작품입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이 양반은 작품이 어마무시하죠. 이 두 개뿐만 아니라 너무 많아서 훌륭한 작품이 다 소개하고 싶지만 교과서에 있는 건 이 두 개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화약과 나침반이 유익돼요. 그냥 이거는 르네상스 시대라고 통틀어서 이해해도 돼. 대표적으로 나침반, 그리고 화약. 그래서 나침반으로 방향을 잡게 되니까 원거리 항해가 가능해서 훗날 신항로 개척 때 영향을 주고요. 화약. 그전에는 칼로 싸웠죠. 이제 그런 게 필요 없이 총 쏘고 대포 쏘고 이러니까 기존에 칼로 싸우던 봉건 기사가 몰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텐베르크라는 인물이 활판 인쇄술을 개발해요. 그래서
책을 많이 찍어낼 수 있게 됐어. 이게 나중에 종교 개혁에 영향을 줘요. 그때 새로운 성서를 막 찍어내는 거야. 그래서 종교 개혁에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르네상스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다음 종교 개혁입니다. 수능에는 루터의 종교 개혁이 주로 출제돼요. 그래도 교육청 모의고사나 내신에는 칼뱅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영국 종교 개혁은 헨리 8세나 엘리자베스 1세에 관련된 업적의 선지로만 등장해요. 그래서 요거 각 종교 개혁의 내용까지 알아두고, 밑에 종교 개혁, 종교 전쟁도 아직까지 평가에서 심하게 물어본 적은 없어. 그냥 선지로만 출제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는 수준. 대신 중요 포인트는 꼭 암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루터는 독일 사람이에요. 대학 교수였지. 근데 어느 날 이제 로마 카톨릭 교황 레오 10세라는 인물이 면벌부를 판매해요. 뭐 하려고? 성 베드로 성당에 중축 다시 지을 돈이 필요하니까 면벌부를 판매. 이거를 사면 벌을 사해준대. 벌 받는 거를 사해준대. 죄를 사해주는 게 아니라, 죄는 이때 죄로 인해 벌을 받는 거를 없애주는 거야. 루터가 여기서 이제 화가 나죠. 아니 어떻게 저거를 돈 주고 팔아? 이렇게 루터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좀 말도 안 된다. 저걸 왜 돈 주고 파냐? 그래서 루터가 뭘 쓰냐면 95개조 반박문을 발표해요. 그래서 성경을 중시해야 되고, 인간의 구원은 저딴 면벌부가 아니라 오직 신앙과 신의 은총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이 과정에 뭐 루터 막 도망가고 막 잡혀가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거는 교과서에 없으니까 넘어가고, 이렇게 루터가 발표해서 이 루터의 95개 반박문이 퍼져나가니까 봐봐요. 옛날 독일은 신성 로마 제국이라 했잖아요. 신성 로마 제국은 연합국가야. 아직도 봉건제 형태에 뜨고 있어. 여러 제국들이 있어. 몇몇 제국들은, 특히 독일의 몇몇 제국들은 루터를 지지해. 근데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이 모든 제국들 아우르는 황제는 로마 카톨릭이야. 그래서 얘네들끼리 싸워. 근데 결국에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에서 루터파를 인정해요. 그래서 제후나 도시 단위의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 개인은 안 돼. 그러니까 제후나 도시. 아까 요거 도시 단위 있죠? 여기에서 루터파를 인정하면 다 루터파 해주겠다. 인정해주겠다. 여기는 이 동네는 루터파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종교 개혁이 뭐냐면, 종교 개혁 자체를 설명을 안 해줬네요. 이제 로마 카톨릭 쪽에서 퍼져나온 건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교회는 로마 카톨릭과 그리스 정교잖아. 여기가 동쪽, 서쪽인데 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야. 로마 카톨릭 그 지역 내에서 그리스도교 새로운 분파들이 탄생하는 거지. 이전에 로마 카톨릭은 썩었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크리스트교를 만들어. 새로운 기독교를 만들어. 그런 게 뭐 루터, 칼뱅, 밑에 보면 청교도, 뭐 영국 국교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걸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개신교라 그래. 아시겠죠? 얘는 카톨릭.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회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성당 다니는 사람들을 로마 카톨릭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요? 그리고 그냥 교회 다닌다고 하면 다 개신교야. 근데 그 안에 다 분파가 달라요. 지금 또 이름이 많이 바뀌었어. 대한민국에 들어오면서 뭐 침례교 나 잘 모르는데 교회 안 다니까. 어쨌든 여러 분파가 있어. 이런 거 교회 다닌다고 하면 다 개신교. 우리나라에서 성당 다닌다고 하면 카톨릭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천주교라고 하지 우리는. 아시겠죠? 그리고 대한민국에 그리스 정교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 이거는
저기 러시아나 동유럽 쪽에서만 많이 믿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는 특히 거의 없어. 그래서 종교 개혁의 흐름은 이렇다. 이 전체적인 상황을 이렇게 먼저 깔고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렇다. 루터는 이렇게 진행됐다. 아시겠죠? 다음 칼뱅부터 보겠습니다. 칼뱅은 스위스 사람이에요. 거기서 종교개혁을 전개했어. 칼뱅도 종교에 관심이 많았고 루터의 종교개혁을 보면서 많이 영감을 받아요. 그래서 스위스에서 종교개혁을 전개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칼뱅은 크리스트교 강요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예정설을 강조합니다. 인간의 구원은 신에 의해서 이미 정해져 있대요. 그러니까 구원을 믿고 성서에 따라 그냥 열심히 생활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또 뭘 강조하냐면 검소랑 근면할 걸 강조해요. 검소하고 근면하게 생활해서 돈을 많이 벌면 그것 또한 신의 은총이다. 그러면 너도 잘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혹하지. 그래? 기독교에서 돈을 많이 벌게 해준단 말이야. 인정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신흥 상공업자들이 많이 진지해요. 그리고 이게 유럽으로 확산돼서 유럽 자본주의 발달에 기여해. 유럽에는 어쨌든 크리스트교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이 칼뱅의 검소와 근면을 강조하는 내용을 보고 나도 열심히 살아서 돈 많이 벌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신흥 상공업자들도 많이 믿고 그래서 자본주의가 많이 발달합니다. 칼뱅은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인정받아요. 칼뱅파 공인. 이 역시 개인에겐 주진 않고 제후에게 도시 단위의 종교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근데 칼뱅파가 유럽으로 확산하면서 이름이 살짝씩 바뀌어. 영국에서는 청교도, 스코틀랜드 가면 장로파. 여러분, 영국의 구조 아나요? 이게 영국이고 이게 아일랜드야. 근데 영국은 4개의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요 위쪽이 스코틀랜드야. 그리고 여기가 잉글랜드. 그리고 서쪽 여기가 웨일스. 그리고 요 아일랜드 북쪽이 북아일랜드야. 이렇게 영국 땅이거든요. 이게 4개가 합쳐져서 영국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다 쪼개져 있는데 이게 하나로 지금 통합돼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스코틀랜드에서는 장로파라고 부른다. 프랑스에서는 위그노, 네덜란드에서는 고이센. 다 칼뱅파예요. 아시겠죠? 이름만 다른 거야. 이렇게 칼뱅이 확산되었다. 이렇게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영국의 종교개혁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의 종교개혁은 조금 달라요. 위에랑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개인적인 일에서 출발을 합니다. 영국에 헨리 8세라는 왕이 있어. 근데 개판인 왕이에요. 처음에 이제 헨리 8세가 왕이 됐을 때 형의 아내였던 캐서린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캐서린이 아들을 못 낳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혼하고 싶어. 근데 이제 로마 가톨릭상 이혼이 안 되나 봐요. 저 성당을 안 내서 모르겠네. 어쨌든 이혼이 안 된대. 그래서 로마 가톨릭에서 이혼을 안 시켜주면 내가 로마 가톨릭으로 나오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수장법이라는 걸 발표해요. 내가 새로 이제 영국은 영국 국교회라는 교회를 만드는 거야. 로마 가톨릭이 아니라. 그래서 영국 국왕은 영국 내에 있는 모든 교회의 수장이야. 영국 국왕 왕이 내가. 그리고 영국 교회는 로마 교황으로부터 독립해. 그리고 영국에 있는 모든 교회, 모든 수도원의 토지와 재산은 다 몰수해. 누구 걸로? 왕 걸로. 그래서 왕실 재산이 강화돼. 그러니까 어쨌든 영국에 있는 모든 교회 그냥 다 필요 없어. 다 영국 왕 거야. 아시겠죠? 결국 이렇게 이혼을 하고 앤 불린인가? 이런 여자랑 또 결혼을 해요. 근데 얘가 또 아들을 못 낳아. 그래서 또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바람 폈다는
죄를 덮어 씌워가지고 사형이 처합니다. 그리고 뭐 그 뒤로 6명인가? 뭐 토탈 6명인가?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그래요. 조금 사생활이 지저분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시작된 게 영국의 종교 개혁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엘리자베스 1세 때는 통일법을 반포해요. 그래서 영국 국교회를 더 체계화하고 본격적으로 확립을 하는데, 의식은 로마 카톨릭 의식이야. 그러니까 뭐 기도하는 방법 이런 건 로마 카톨릭 의식인데, 교리는 신교의 교리를 따랐다.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거는 보통 절대왕정 문이랑 섞여서 헨리 8세 업적 수장령이 반포되었다. 뭐 엘리자베스 1세가 엘리자베스 1세는 절대왕정 때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통일법을 반포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가톨릭의 대응. 이렇게 이제 새로운 종교가 막 뻗어 나가는데, 새로 생겨나는데, 로마 카톨릭은 가만히 두 손 놓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회라는 단체를 설립해요. 누가? 로욜라라는 인물이. 그래서 이 단체에서 뭘 하냐면 가톨릭 교리를 다시 옹호해. 가톨릭이 짱이야. 그렇지? 그리고 가톨릭 교회 결속하는, 야 우리끼리 뭉쳐야 되지 않겠냐? 저렇게 막 다른 종교가 생겨나는데, 종파가 생겨나는데, 그래서 가톨릭은 가톨릭끼리 뭉쳐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에 가톨릭을 전파합니다. 그래서 얘네가 청나라까지 들어와. 그래서 뭐 마테오 리치, 아담샬 다 예수의 출신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까지 가톨릭을 전파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렌트 공의회를 개최합니다. 여기서 뭘 하냐면 교황의 건의와 가톨릭 교리를 재확인해. 그러니까 다시 교황과 가톨릭이 짱이다. 이걸 다시 한번 확인한 거야.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아시겠죠? 그리고 종교 재판소를 설치해. 여기서 뭐 하냐? 신교 확산을 금지해요. 그래서 신교 확산한 애들을 막 처형하고, 금서 목록, 신교에 관련된 책이겠죠? 이제 금서로 지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렌트 공의회가 있었다. 그게 카톨릭의 대응이었다. 그리고 트렌트 공의회는 이런 내용이었다.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됩니다. 로열라 예수의 내용도 알아두세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 새로운 종교가 태어나면 전쟁하기 마련이에요. 왜냐면 기존의 종교들은 새로운 종교가 태어나면 자기네들의 자리를 뺏기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막 눈을 뜨고 허락해 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전근대 사회는 마음에 안 들면 일단 전쟁입니다. 그래서 종교 관련된 것도 어김없이 전쟁이 있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때 종교개혁 관련된 전쟁이 교과서엔 3개 등장해요. 첫 번째, 네덜란드 독립입니다. 원래 기존의 네덜란드는 에스파냐에 있었어요. 근데 네덜란드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고이센이라는 청교도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 근데 에스파냐가 네덜란드에서 가톨릭 강화 정책을 실시하는 거야. 신교도를 탄압해요. 그랬더니 이제 네덜란드 신교도들이 반발을 해요. 그래서 전쟁을 해. 결국 네덜란드가 1648년에 에스파냐로부터 독립을 하는데, 밑에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네덜란드의 독립을 인정합니다. 아시겠죠? 뭐야, 네덜란드의 독립 승인. 자, 다음 위그노 전쟁. 위그노는 프랑스 내의 신교도잖아. 그래서 프랑스 내에서 신교도랑 구교도랑 싸우는 거야. 결국 뭐 종교 때문에, 탄압 때문에 싸웠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 결과 앙리 4세라는 인물이 낭트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위그노 신교도의 정치적 권리, 그리고 제한된 지역, 여기서만 예배해라, 이런 걸 허용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프랑스의 위그노 전쟁은. 낭트 칙령은 그냥 앙리 4세의 업적으로 자주 등장해. 그래서 앙리 4세가 낭트 칙령을 발표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종교 전쟁이 가장 컸던 지역이 신성 로마 제국이야. 그래서 30년 전쟁을 치릅니다. 30년간 전쟁했다 해서 30년 전쟁이에요. 결국 카톨릭을 믿는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아까 루터파 때도 설명드렸죠. 그리고 신교를 믿는 제후국,
신성 로마 황제 밑에 여러 도시 국가들, 제후국들끼리 싸웁니다. 물론 이제 몇몇 제국들은 신성 로마 제국 황제 편을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 루터파 때부터 이어온 종교 갈등이 결국 해소가 안 돼서 전쟁으로 이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커지다 보니까 주변의 유럽 국가들끼리 붙어. 얘네들도 참가해. 그래서 국제전으로 확대돼요. 이 표현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쟁은 어떻게 끝났냐? 베스트팔렌 조약이라는 걸 체결해요. 그래서 칼뱅파를 공인해. 아까 칼뱅파 때 설명드렸죠? 그래서 제후에게 도시 단위의 종교 선택권을 부여해요. 거기서 칼뱅파 인정하면 인정해라. 그리고 네덜란드 독립됐고 스위스도 독립하는데 스위스는 신성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해요. 그래서 스위스도 이때 독립을 합니다.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들의 정치적인 독립권까지 인정해. 각 도시에. 그래서 이제 신성 로마 제국 큰 나라는 거의 의미가 없다. 요 안에 있는 나라들끼리 이제 각자 잘 지내게 되었다. 큰 신성 로마 제국은 그 힘을 많이 잃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교 개혁도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아시겠죠? 종교 개혁 잘 확인해 주시고, 종교 개혁은 시기로도 유추해야 되는 문제가 등장해요. 그래서 뒤에 연표까지 제가 실어 두었으니까 연표도 꼭 확인해 주시고 그렇게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